그 다음에 인문사회는 이제 통합사회 전 단계로 재밌게 수업을 하는데 1년 코스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난주에 경제를 들어갔어요. 경제를 제일 길게 해요. 4달. 근데 경제는 이제 클리노스 경제학이라고 이거 제가 쓴 거거든요. 이거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건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인증시험 보는 게 태셋이에요. 주니어 태셋하고 태셋을 데뷔하려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저한테 써달라고 했고 그 태셋, 주니어 태셋 설명회를 한국경제신문하고 저하고 같이 다녔어요. 여기가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주니어 태셋 이렇게 쳐보세요. 민성원용 교육기관 민성원용도 나와요. 우리가 항상 동아리 우승, 대상, 뭐 다, 개인상 여기 다 봤거든요. 심지어는 여기가 시험 장소였어요. 그러면 태셋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감독은 걔네들이에요. 저희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장소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많이 보니까 여기서 우리 애들 보고 다른 학교 애들이 일로 와서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요새 그 정도로 많이 듣진 않아가지고 하는데 이 경제학을 듣고 나면 2월 달에 경제학을 요때 배치한 이유는 2월 말에 인증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8주 시험을 보고 전원이 같이 인증시험을 보는데 여기 동아리예요. 동아리로 내가 민랩 동아리라는 이유로 같이 인증시험을 보고 수업을 깎아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떨어져도 제가 잘 되면 동아리상을 내가 받아요. 근데 이거 국가 공인이거든요. 근데 중학교에는 자격증 쓰는 칸이 없어가지고 쓸 수는 없고요. 고등학생들은 자격증 쓰는 칸이 있기 때문에 태셋은 3급만 받으면 중3 아이들 공부 안 한 거도 3급 받더라고요. 태셋. 그냥 자격증 칸에 딱 올라가요. 생각이 없고요. 국가 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증 중에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자격증이 62개밖에 없고요. 62개 중에 56개는 상고나 공고 애들이 보는 자격증이에요. 요리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자격증. 그러니까 인문계들이 볼 수 있는 건 없고요. 인문계들이 볼 수 있는 자격증은 한국어 능력 검정, 그 다음에 경제 인증시험, 그 다음에 종이접기. 종이접기 자격증. 그래서 이 라인은 통합사회 교과서는 교재는 인문사회는 수능 특강을 교재로 쓰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만 제 책 미시거시를 교재로 쓰는데 수준은 수능 수준으로 받죠. 우리 애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엄마가 수업을 같이 들어보시면 돼요. 민성원이 하는 경제 수업과 민성원이 하는 법 수업, 민성원이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수업을 엄마가 같이 들어보시면 우리 애가 이해가 안 되겠다. 그럼 바로 환불하십니다. 이거는 이해 못하면 문제가 있다. 그 정도 레벨로 가르쳐야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거를 얘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숙제는 안 내주고 시험만 보는데 3시간 수업 중에서 2시간밖에 수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테스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국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은 3시간 중에 2시간을 수업을 안 하고요. 시험을 봐요. 모의고사를. 처음엔 집에서 봐오라고 그랬어요. 안 봐와요. 봐와도 모의고사처럼 안 보고 45문제를 6시간 동안 풀어요. 5문제 풀고 쉬었다가 4문제 풀고 쉬었다가 그렇게 하면 시험 감각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시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풀게 하는데 실력이 티칭보다 시험에서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수업은 교수가 떠드는 수업이냐 애들의 실력이 올라가는 수업이에요? 어느 거예요? 실력이 올라가는 수업이죠. 어떻게든지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회 수학 숙제도 많고 영어 숙제도 많은데 뭐 사회 숙제까지는 되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막 하고요. 오늘 뭐 물어볼지를 미리 알려줘요. 그럼 애들이 필기도 하고 책에다 막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외운 놈만 집에 보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사람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는 가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말고 무슨 과목이 하나 더 있다고요? 내신에 국사가 있다고 그랬죠. 국사에서 우리 아이가 연대표를 다 외웠다면 국사 공부가 월등히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국사에서 제일 힘든 게 연대표 내는 거고 킬러 문제는 순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음 사건과 다음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게 제일 미치는 문제거든요. 전시과가 뭐냐 이런 문제 잘 안 헷갈려요. 근데 전시과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하나는 1392년인데 하나는 1395년 사이에 있었던 거. 1500년과 1700년 사이에 있는 건 아무나 헷갈리겠지. 그쵸? 임진왜란과 한일합방 사이에 있는 거 물어보면 안 헷갈리겠지만 뭐 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대표를 25장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거를 한 장씩을 매일 외우게 하고 가요. 못 외우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간에는 두 가지를 해요. 그날 배운 거를 구술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대표 한 장을 외우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 전부 뭘 위한 거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연대표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연대표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표에는요, 한국사, 중국사, 세계사, 기타사가 컬럼이 4개예요. 한국사 연표, 옆에 유럽사 연표, 중국사 연표, 아랍사, 인도사, 일본사 같은 게 기타사 연표. 그러면 로마 시대 때 한국은, 로마 시대 때 중국은, 로마 시대 때 일본은이 한눈에 다 보여요. 통합적 사고가 돼야 한대요. 이게 이 아이가 세상을 보는 힘이 커질까요? 독서가 더 커질까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드라이브 안 걸면 외워야 안 외워요? 안 외워죠. 제가 봐요. 근데 그래서 통합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1년 수업을 들으면 6학년 아이가 들어요. 내가 봐도 반 정도도 이해 못해요. 근데도 힘들게 들어요. 근데 위로해줘요. 내년에는 더 많이 이해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영어라도 익숙하게 만들어봐. 그 다음 연도에 70%쯤 이해가 돼요. 아직도 얘가 문제 틀려요. 내년에 또 들어. 그때는 90%까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수업료 안 받으니까. 한 바퀴 돌 때 안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속 오기나 해. 같은 얘기를 4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겠니, 내가? 그때는 용어가 다 익숙해지고, 얘 수학 실력도 학교에서 올라가고, 학교의 사회 시간에도 좀 배웠고,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고3부터 잘해요. 중2. 그래서 사회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법. 법은 수능 특강이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철학도 수능 특강으로. 그 다음에 세계사도 수능 특강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위해서 아마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수새는 울었나 보다 하는 것처럼 제가 통합사회 인문사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법과와 연대 신방과를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 통합사회에서 가르치거나 국어 비문학지 면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지문들이 제 전공 파트예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문학이나 국문법, 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정말 잘 가르칠 것 같은데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 저 국어 수업 저희 둘이 하거든요. 문법 파트하고 고전 파트 제가 안 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한테 맡기는데 비문학 독서는 꼭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문학 독서를 가르칠 때는 그 독해하는 법 플러스 배경지식까지 같이 가르쳐주면 아이들한테 쌓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가지고 비문학 독서 글들이 야 국어 선생님이 얼마나 정성이 많으셔야 이 공부를 다 하셨으면은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거 국어적으로만 접근했다 그러면 이분 이 문제 안 풀어보고 숙주면 틀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비문학 독서를 애들하고 같이 풀거든요.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요. 왜냐면 내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그러면 애들도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다 하고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난 안 어렵잖아요. 그러면 칠판 강의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애들 실력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과목이 순환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국어 비문학 독서 준비 및 그 통합사회 준비가 끝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중3이 되면 아예 통합사회 반에 들어옵니다. 통합사회 반 듣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인문사회 반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사회 원리를 어떻게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인권학대와 헌법 장난 아니에요. 어렵더라고요. 자연학 이런 거 안 어려워요. 자연학이고 아까 재해지역 뭐 이런 거거든요. 문화 형제주의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다 하는데 1시간이면 2시간이면 끝나요. 챕터만 하도. 어저께 이거 수업했는데 이것도 1시간이니까 끝나요. 이것도 1시간이면 끝나. but 이거 한참 걸려요. 정의. 이거 한 달 걸려요. 한 달. 근데 경제학으로는 4달 해요. 이거 한 달 제가 해도 깊이 못 들어요. 그 책을 한 권을 다 떼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 파트는 정말 꼭 들어야 돼요. 지금 경제 개강했으니까 여러분들 2월 말까지 할 거거든요. X축, Y축 알면 진짜 꼭 보내세요. 내가 딴 거는 다 안 해도 괜찮은데 저희 수업 중에서 제가 하는 국어 수업하고 제가 하는 경제 수업은 대체제가 없어요. 국어는 모의고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대체제가 없고 경제는 뭐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수능 경제 선생님 말고는 근데 수능 경제처럼 문제 풀이로 갈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경제를 보는 시각을 잡아줘야 되고 애들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고 지난번에 혹시 애들 경제 시험 본 거 한번 갖다 볼게요. 그날 시험 본 거를 문제를 주고 문제를 나눠줘요. 저희는 경제학은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구술 시험을 못 봐요. 철학이나 법은 구술 시험을 보거든요. 얘기해봐. 근데 경제학은 그래프가 많아가지고 그립밥 놀이 없어서 애들 뭐 10명 되는. 그래서 필기 시험을 보는데 거기 글씨 얼마나 개판인 거 보면 이게 몇 학년인지 대충 알 거예요. 근데도 내용이 실해요. 이해가 안 되면 쓸 수 없는 정도를 써요. 그래서 경제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가 5학년, 6학년 정도라면 아니면 현재 중2까지 제가 드디어 한 반을 또 오픈해요. 국어를 직강으로 제가 직강이 일요일날 2시 타임 하고 6시 타임이 제 직강이거든요. 거기는 못 들어와요. 실력이 아주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도를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년 넘게 나가가지고 뭐 거의 지금 거기서 잘하는 아이들은 수능에서 만점 나와요. 국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엊그저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봤는데 만점자가 둘 나오고 1등급이 절반이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실제로 고등학생들도 안 나오는 시험. 용인외고에서도 만점자가 없는데 몇 명. 전교에서 5명이 있는데 우리 중2들이 만점이 나와요. 걔들이 2년 반 훈련 받아요. 용인외고 애들보다 머리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용인외고 애들은 훈련을 안 받은 거고 우리 애들은 6학년 때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의 차이가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스타트하는 반이 하나 더 생겨요. 1학년 1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못한 6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좀 약간만 브릴리언트하면 제 2시 타임을 와도 되고 중등 과정은 그냥 같이 듣다가 나중에 안 들어도 되고 근데 노말하다 그러면 약간 후행이지만 이건 목적 자체가 속도가 2배로 나가고 학교 내신 봐주는 건 아니니까 하나 들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대상은 6학년서부터 6학년, 5학년, 6학년 얘네들은 6학년은 아무나 와도 되고요. 어차피 3달 있다가 시작할 게 중1이잖아요. 5학년은 우리 애가 책 좀 읽어. 책 좀 많이 읽고 좀 그래도 생각이 좀 있는 애야. 그럼 5학년 되고요. 4학년은 우리 아이는 그 탑반에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아이는 탑반에 다 들어가 있고 뭐 KMC 성대경씨 나가는 애야. 그러면 4학년 가요. 그냥 중1 지문이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고등학교 지문부터 팍 어려워지지 중1 지문은 초등학교 지문에서 글자만 좀 잘 가져오는 이슈.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애들 필기한 거예요. 진짜 필기 잘했죠. 주요 내용 꼭 암기하고 매 시간 핵심 내용 암기. 어떤 수준에 있는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잘 한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수업을 같이 들어오면 된다. 근데 엄마가 몇 명이 꼭 같이 듣는 엄마들이 있어요. 재밌대요. 그래서 한때는 엄마들을 위한 강좌를 열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강좌를 똑같이. 많이 온다고 하면 열어주겠는데 많이 안 오면 재미없어. 돈을 받을 필요는 없고 옛날에 받고 하기도 했는데 열어드릴까요? 8회짜리 공지학하는 아니 근데 그거 올 필요 없이 그냥 밤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저녁 7시에 엄마 아빠 함께 와서 무료로 들으세요. 1년 동안 같이 들으면 아이하고 그거하고 할 얘기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여기서 배운 걸 꼭 집에 가서 아빠한테 자랑을 하도록 해요. 그럼 아빠가 코멘트를 해줄 거고 이걸 중심으로 TV 뉴스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깜짝깜짝 놀라요. 아빠들이. 아니 어떻게 네가. 근데 얘는 그걸 100%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하면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채용계약서 쓰기예요. 이게 이제 그날 집에 보내주는 조건이에요. 채권법을 설명한 다음에 채용계약서를 쓰게 하는 거죠. 그죠? 요거 쓰게 해서 아이들한테 쓰게 해오면 채용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채권 채무자 금액, 이자, 변제기일, 변제 방법,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사인, 도장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에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국어 질문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고용계약 같은 거 법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국어 질문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도는 거야. 근데 법을 몰라도 국어 지문만 풀 수는 있거든요. 아는 애들은 훨씬 쉬운 거예요. 용어를 알기 때문에. 몰라도 풀 수 있는데 아는 아이들은 월등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홉스, 로크, 데카르트, 베이컨,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얘기들, 실용주의, 실천주의.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8월 10일 날에 제가 쭉 설명한 건데. 근데 제가 이런 거 애들한테 하면 이거 아이들 시험 본 거예요. 얘 못 봐서 제2시험. 제2시험은 숙제 뒤로 한번 돌려주세요. 애들이 보는 시험. 그러니까 애들이 뭐 엄청 잘 봐요. 이거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늘상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칸트가 철학이 완성한 사람이에요. 칸트가. 근데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데카르트 하면 떠오르는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밖에 없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42살 때 대학원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그거를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우리 애들 그거 정확히 알거든요. 칸트 입장에서 국어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칸트의 관념론 입장에서 저기 쓰러져가는 노인이 있어요. 그냥 가려니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이게 일으켜 세워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는. 너는 이기적인 새끼라는 거예요. 네 가슴이 아플까봐 올려주다니. 칸트 입장에서는 쓰러지면 인간이면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해줘야 되는 거지 너의 가슴을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게 칸트 입장이에요. 인간 같지도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갔더니 내가 힐링이 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의 힐링을 위해서 봉사를 가? 봉사는 인간이 당연히 가야 되니까 하는 거야. 네가 봉사를 했을 때 행복해지는 거는 괜찮은데 행복해지려고 봉사를 하지 마. 이게 칸트 입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칸트가 쓴 글을 보면 이렇게 안 읽혀요. 문장이 되게 어렵거든. 언제나 보편적 입법에 따른 너의 행동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행동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에 맞도록 행동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이 돼요? 이거를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칸트에서 얘기를 하고 정언명법이라고 얘기해주면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냐고. 너의 보편적 준칙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번역을 하자고 그래 애들한테 우리말로. 네가 어떤 일을 하는 마음이 네 마음속의 기준이 보편적 입법에 맞게 보편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하거든요. 언제나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동양에도 서양에도 나이가 든 사람이나 들지 않은 사람이나 누가 봐도 해야 될 일이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관습으로 해야 될 일인데 저 나라에서 보면 별로인 것 1000년 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지금은 맞지만 1000년 전에는 안 좋은 일들은 변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는 1000년 전에도 좋았어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서양에서도 존경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겠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누구를 존경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겠죠. 그럼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칸트 무서운 사람이죠. 그게 정언명법이에요. 이 윤리학.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전 아이한테 칸트의 정언명법에 대해 설명해봐. 그럼 언제나 쭉 정의를 이해한 다음에 그게 뭔 뜻이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통과. 집에 가. 너 얘기해봐. 통과. 집에 가. 그걸 못하면 책 잘 읽고 설명 다시 들어. 딴 얘기가 설명할 때 집에 가는 애가 왜 가는지 잘 봐. 너는 왜 안 보내고 쟤는 가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면 찾아내요. 너도 집에 가야지. 근데 아이들은 15분 일찍 가는 걸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기다려. 안 가고. 같이 간다고. 그래서 꼼수를 부르는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살짝 예습을 해요. 초벌로. 그리고 마치 여기서 한 것처럼 하고 집에 일찍 가. 저는 상관없어. 초벌로 외워왔든 여기서 외웠든 걔가 알고 가면 저는 목표 달성. 아이들은 제가 타고 알거든요. 제가 지금 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는데 너무 빨리 외워. 그러면 제가 막 초벌로 외워가는데 절대 화 안 나죠. 네 암기력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열심히.